남아프리카의 국민들의 목숨이 풍전등화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오직 한국의 기술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AI 건설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세라피나 첸이에요.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제 이름이 고대 언어로 불타는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제 일을 잘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천천히 움직일 때면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독일인들은 항상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다 따르려고 한다고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안전하게 계속 굴착할 수 있었거든요. 클라우스 베버가 제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저희 독일인 프로젝트 매니저였는데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도 저만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유키 타나카는 서로 다른 나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녀는 번역가 같았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문화도 번역해 주었어요. 영국에서 온 페넬로페 리차드스는 저희 드론을 조작했는데 이는 지하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비행 로봇이었어요. 모든 걸 멈추라고 외쳤어요. 드론이 공동을 감지했다고 했어요. 단단한 암석이 있어야 할 곳에 빈 공간들이 있다고 했어요. 만약 저희의 거대한 터널 굴착기가 그런 공간 중 하나를 친다면 얇은 얼음을 뚫고 떨어지는 바위처럼 추락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컴퓨터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 AI 시스템은 몇 초 만에 수천 개의 정보 조각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매우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었는데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AI는 저희가 안전하게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AI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정확히 어디에 폼을 주입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노란색 선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 유키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었는데 클라우스의 안전 매뉴얼보다도 더 두꺼웠어요. 한국 팀이 몇 달 동안 준비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냥 빠른 결정만 내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한다고 했어요. 유키가 계속했어요. 지하수 느슨한 모래 매장된 바위들, 장비 고장, 모래 폭풍 정전에 대한 계획들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가능한 문제에 대해 20가지의 다른 백업 계획들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생각했다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AI는 문제에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측한다고 했어요. 좋다고 마침내 말했어요. 이 시멘트 폼 주입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고 작은 구간에서 먼저 테스트할 수 있다면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전하면서도 빠른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는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어요. 이게 다 뭔지 묻고는 두꺼운 검사 양식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클라우스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체크리스트 앞에 서 있었는데 그것은 벽에 걸려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아 있었어요. 이것들은 국제 표준이라고 설명했어요. 펜으로 여러 섹션들을 가리키며 전 세계 모든 지하철 시스템이 정확히 이런 측정값과 요구사항들을 따른다고 했어요. 터널 벽 두께는 정확히 473cm여야 한다고 했어요. 기차 선로는 5mm 이내에서 직선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전선은 32m마다 테스트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 AI가 이런 표준 테스트들이 측정할 수도 없는 땅속의 아주 작은 진동 패턴들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클라우스라고 말하며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만약 저희가 이런 기준들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지 물었어요. 이것 좀 보라고 하며 화면에 다채로운 타형 패턴들을 가리켰어요. 제 AI는 기존 테스트들이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을 감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새로운 테스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세라피나에게 말했어요. 고집 부리고 있다며 그의 끝없는 체크리스트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더 좋은 기술이 더 좋은 표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클라우스가 맞받아쳤어요. 당신이 무모하다고 했어요. 이런 표준들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왔다고 했어요. 이미 작동하는 것을 왜 바꿔서 위험을 감수하려 하느냐고 했어요. 저희 팀의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처럼 저희가 논쟁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유키가 저희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쳐다봤어요.
페넬로페는 드론 조작 패널에서 손가락을 불안하게 두드렸어요. 앙투아는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마침내 유키가 일어났어요. 멈추라고 조용히 말했지만 어떻게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희 둘 다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둘 다 옳고 둘 다 틀렸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클라우스와 제가 동시에 물었어요. 하지만 세라피나도 새로운 기술이 저희가 더욱 안전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고 했어요. 두 접근법을 모두 사용하면 어떨지 물었어요. 국제 표준들을 정확히 그대로 유지하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지만 추가 안전 점검으로 AI 측정도 더한다고 했어요.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앙투안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응급의학에서는 항상 백업 시스템을 원한다고 했어요. 안전한 게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저는 클라우스를 봤어요. 클라우스도 저를 봤어요. 그러면 둘 다 하는 건지 물었어요. 클라우스가 둘 다 한다고 동의했어요. 저희는 다음 터널 구간에서 이 이중 접근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그 구간을 완성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클라우스의 팀이 정밀한 도구들로 모든 것을 측정했어요. 벽 두께, 선로 정렬, 전기 연결을 말이에요. 모든 결과가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일찍 발견하고 추가 지지볼을 설치해서 고쳐서 저희는 그 터널 구간을 최소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클라우스가 제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AI의 다채로운 차트와 그래프들을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클라우스가 계속했어요. 표준들은 진보를 막는 벽이 아니라고 했어요. 더 좋은 것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저희가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해서 오래된 표준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의 표정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부드러웠어요. 그날 밤 두 팀 모두 임시 식당에서 함께 축하했어요. 클라우스가 아껴두고 있던 독일 초콜릿을 꺼내왔어요. 저는 어머니가 케어 패키지로 보내주신 한국 떡을 나눠줬어요. 페넬로페는 영국에 있을 때 자신의 드론 추락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때때로 최고의 해결책들은 하나만 선택하는 대신 서로 다른 접근법들을 결합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2주 후 저는 아침 커피를 막 마시고 있을 때 재앙이 거의 닥칠 뻔했어요. 오전 6시 47분이었고 태양이 모든 것을 오븐으로 만들기 전 사막의 공기는 아직 시원했어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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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가 저희 통제실 전체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빨간 불빛이 환한 눈처럼 모든 벽에서 깜박였어요. 7구역에서 압력 강화가 감지되었다고 했어요. 수압 차단벽이 손상되었다고 했어요. 7구역에서 압력 강화가 감지되었다고 반복했어요. 수압 차단벽이 손상되었다고 반복했어요. 저희는 지하수가 작업구역을 침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지난주에 그곳에 특별한 방수 차단벽을 설치했어요.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손가락이 드론 조작 패널 위를 날아다녔어요. 정찰 드론을 발진시킨다고 대답했어요. 클라우스가 아직 작업복 셔츠 단추를 채우며 통제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 물었어요. 수압 차단벽 고장이라고 대답하며 메인 화면에 깜박이는 빨간 구역들을 가리켰어요. 7구역이라고 했어요. 클라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페넬로페의 화면에서 저희 모두는 드론이 터널을 통과하며 비행하는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터널 벽은 처음에는 단단해 보였지만 드론이 더 깊이 들어가자 콘크리트의 어두운 반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페넬로페가 화면을 가리키며 적이라고 말했어요. 차단벽의 균열을 통해 물이 스며들고 있다고 했어요. 앙투안이 즉시 행동에 나섰고 그의 의료 훈련이 작동했어요. 지하구역에서 모든 사람이 나오라고 했어요.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저희 통신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져 모든 터널의 모든 작업자에게 도달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깊은 구역에서 대피하면서 라디오를 통해 체크인하는 목소리들을 세면서 제 배가 걱정으로 뒤틀렸어요. 하나씩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 난장판을 어떻게 고칠지 알아내야 했어요. 클라우스가 그의 두꺼운 응급 핸드북을 꺼냈어요. 항상 손 닿는 곳에 두고 있던 그것을요.
국제안전규정에 따르면 모든 인원을 대피시키고 전문 수자원 관리 장비를 가져올 수 있을 때까지 구역을 봉인해야 한다고 소리내어 읽었어요. 책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며 그의 얼굴이 침울했어요. 모든 물을 퍼내고 차단벽을 완전히 재건하고 모든 것이 마르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컴퓨터에서 다른 화면들을 띄우고 있었어요. 사막은 위에 모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깊은 지하에서는 물이 암석의 균열과 수로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고 수백만 년 된 경로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클라우스에게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가 지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세라피나, 이것은 심각하다고 했어요. 물 손상에 대해서는 지름길을 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름길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고 빨리 말했어요. 이 지하수 지도를 보라고 했어요. 누수는 무작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물이 암석층을 통해 특정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저 지하 하천에서 나와서 정확히 이 세 지점에서 저희 차단벽을 치고 있다고 했어요. 클라우스가 제가 방금 딸에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저를 바라봤어요. 8분이라고요? 물 손상 수리는 며칠이 걸리는 것이지 몇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확히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뭔가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찾고 있던 동영상을 찾았어요. 저희 한국 건설팀이 응급물 수리를 연습하는 영상이었어요. 제 팀은 준비된다는 것에 대해 그냥 말만 하지 않았어요. 소방관들이 훈련을 하거나 응급실 의사들이 생명구조 기술을 연습하는 것처럼 같은 응급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 연습했어요. 정말로 신중하게 안무된 춤처럼 보였어요. 먼저 한 팀이 터널 안의 공기압을 빠르게 높여서 물을 그 근원 쪽으로 다시 밀어내곤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두 번째 팀이 물이 들어오는 정확한 지점들에 빠르게 굳는 시멘트를 주입했어요. 무작위가 아니라 AI가 물이 흘러갈 것으로 예측한 곳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패턴을 따라서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팀이 봉인이 완료되자마자 터널 굴착기를 다시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앞으로 진행시켰어요. 이것은 신중하게 연습된 루틴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얼마나 자주 연습하는지 물었어요. 다른 날에 다른 응급 시나리오들을 연습한다고 했어요. 화요일에는 물누수, 수요일에는 전기 고장, 목요일에는 장비 고장, 금요일에는 동굴 붕괴를 연습한다고 했어요. 페넬로페가 동영상을 보려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희 프랑스 의무병인 앙투안이 동영상에 나타난 안전 절차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잠깐이라고 하며 동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가리켰어요. 20m마다 백업 산소 공급 장치가 배치되어 있고 지상과 지속적인 통신이 이루어지고 응급의료 장비가 3개의 다른 위치에 미리 배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클라우스가 동영상을 3번 봤고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했어요. 그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각 단계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문제들을 찾고 있었어요.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진 후에 그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어요.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속 수리를 승인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단계를 지켜보고 싶다고 했어요. 뭔가 잘못 보이면 즉시 멈추고 표준 절차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라디오를 잡았어요. 한국팀에게 세라피나라고 했어요. 7구역 응급물 수리 프로토콜이라고 했어요. 클라우스가 신속 대응을 승인했다고 했어요. 대답이 즉시 돌아왔어요. 세라피나 알겠다고 했어요. 팀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고 했어요. 통제실의 모든 사람이 페넬로페에 들어온 화면들과 다양한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주변에 모였어요. 저희는 저희 팀이 완벽하게 암기한 대본을 따르는 것처럼 터널을 통해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1팀이 먼저 압력 조절 장치에 도달했어요. 터널 압력을 13기압으로 높인다고 라디오 호출이 왔어요. 저희 화면에서 더 높은 기압이 물줄기들을 밀어내면서 물줄기들이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팀이 시멘트 주입 장비를 가지고 바로 뒤따라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모든 곳에 시멘트를 뿌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 AI가 계산한 정확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지하수가 저희 터널로 들어오는 3개의 정확한 지점을 치고 있었어요. 3팀은 이미 굴착을 재개하기 위해 터널 굴착기를 위치시키고 있었어요. 지상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클라우스가 바로 제 옆에 서서 모든 화면을 보고 모든 라디오 호출을 들었어요. 앙투안이 의료 채널을 모니터링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지내는지 확인했어요. 페넬로페가 드론으로 터널을 통한 저희 팀의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응급 상황이 시작된 지 8분 12초 후 압력 경보가 울리는 것을 멈췄어요. 빨간 불빛이 안정된 초록빛으로 바뀌었어요. 수압 차단벽 무결성이 복원되었다고 했어요. 저희 조작 패널의 초록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고 마침내 말했어요. 제 팀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클라우스가 이해해줘서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준비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불가능한 것을 쉬워 보이게 만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그것이 자동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기 때문에만 작동한다고 했어요. 다만 전체 팀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모든 응급 훈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기 시작했고, 무엇이 잘 작동했고 무엇이 개선될 수 있는지 주목했어요. 저희는 서로에게서 배움으로써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희가 함께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지하철 노선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들의 최고 아이디어들을 결합한 새로운 작업 방식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임시 건물들 밖에 서서 사막의 별들을 올려다봤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을 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다른 목소리가 그 AI 측정값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대답했어요. 뒤돌아봤지만 말하던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떠났어요. 배에 차가운 느낌이 자리 잡았어요. 다음 며칠 동안 속삭임들이 더 커지고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독일 기술자 중 한 명이 그들의 AI 시스템이 안전 문제를 숨기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마 그 진동 측정값들이 가짜였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컴퓨터가 저희에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정말로 알 수 있냐고 했어요. 이런 소문들이 저희가 직면한 어떤 기술적 문제보다도 더 걱정되었어요. 사람들이 저희가 안전 데이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옳다면, 만약 어떻게든 저희 데이터가 정말 틀렸다면,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가 위험할 수 있었어요. 속삭임들이 모든 곳에서 저를 따라다녔어요. 작업 보고서를 확인할 때는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어요. 클라우스가 매일 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의 평소 자신감 있는 태도가 불안한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길고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마침내 금요일 아침 회의에서 클라우스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유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스트레스로 경직되어 있었어요.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몇 달간의 힘든 작업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며 이룬 모든 진전이 소문 때문에 모두 사라질 수 있었어요. 페넬로페가 먼저 행동에 나섰어요. 저희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그녀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또한 저희 팀에서 가장 중립적인 사람이었어요. 한국인도 독일인도 아닌 영국인이어서 사람들이 그녀의 발견을 더 신뢰할 수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3일 동안 페넬로페는 통제실을 거의 떠나지 않았어요. 저희 시스템이 생산한 모든 계산, 모든 알고리즘, 모든 정보 조각을 확인했어요. 그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며 제 불안감이 커졌어요. 만약 그녀가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죠? 만약 저희 AI 시스템이 정말로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하죠? 수요일 아침 페넬로페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을 2번 확인했다고 발표했어요. 인쇄된 보고서 더미들과 데이터 비교로 가득한 컴퓨터 화면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 AI 시스템의 모든 단일 측정값이 독립적인 드론 판도값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했어요. 메인 화면에 나란히 놓인 차트들을 띄웠어요. 보라고 하며 한국 AI는 터널 벽 두께가 474cm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제 드론들이 474cm를 측정했다고 했어요. 한국 AI가 127Hz의 진동 주파수를 감지했다고 했어요. 제 센서들이 127Hz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다시 숨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클라우스는 여전히 고민스러워 보였어요.
데이터가 진짜라고 해도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천천히 말했어요. 일어서며 결의의 급상승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저희 작업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클라우스가 눈썹을 올렸어요.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제가 제안하려는 것은 탁월하거나 완전히 미친 짓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나라의 대표들을 초대하자고 했어요. 그들에게 모든 데이터 조각, 모든 컴퓨터 로그, 모든 측정 값을 보여주자고 했어요. 모든 것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자고 했어요. 페넬로페도 타이핑을 멈췄어요. 클라우스의 눈이 커졌어요. 세라피나 그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고치겠다고 했어요. 진정한 팀워크는 정직한 것이라고,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앙투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학과 같다고 했어요. 유키가 즉시 국제검사팀을 조정하겠다고 자원했어요. 독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마 중립적인 관찰자들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앙투안이 4가지 다른 언어로 상세한 안전 보고서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페넬로페가 저희의 모든 다른 측정 시스템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시각적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요. 다음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주였어요. 검사 당일 12개 다른 나라의 대표들이 저희 사막 건설 현장에 도착했어요. 물론 독일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있었지만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일부는 두꺼운 질문 폴더들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테스트 장비를 가져왔어요. 그들은 저희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검사하는데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저희 컴퓨터 시스템들을 한 줄씩 검토했어요. 저희 안전 장비를 테스트하고 저희 작업자들을 인터뷰했어요. 하루 종일 그들을 따라다니며 질문에 답하고 저희 절차들을 설명했어요. 너무 많이 말해서 목이 말랐고 누군가 저희 AI 데이터에 대해 물을 때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검사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불일치가 있다고 말하며 클라우스를 불렀어요. 독일 센서들 중 일부가 그래야 하는 것과 다른 판도값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클라우스가 급히 다가왔고 저도 따라갔어요. 스웨덴 엔지니어가 독일 하청업체 장비의 일련의 측정값들을 가리켰어요. 이 판도값들이 보정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클라우스의 얼굴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면서 창백해졌어요. 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 AI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혼란을 만들 만큼 충분히 틀렸어요. 데이터 조작 소문들이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 한국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함이 있는 독일 센서들이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의 정확한 AI 측정값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불일치들을 야기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끔찍하게 느꼈어요. 모든 국제 대표들 앞에서 그는 일어서서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공개 성명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사막 바람을 가로질러 퍼졌어요. 실제로는 저희의 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들을 그들을 비난했다고 했어요. 저희 장비 중 일부가 결함이 있었는데 그들은 최고 기준을 유지했다고 했어요. 이제 저희 두 나라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국제 검사관들은 저희가 위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너무 감명받아서 저희 한국 독일 파트너십을 다른 국제 프로젝트들의 모델로 추천했어요. 그날 저녁 사막 위로 해가 지면서 클라우스와 저는 함께 앉아 검사 보고서들을 검토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었어요. 오늘 뭘 배웠는지 아냐고 클라우스가 황금색 사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뭔가요? 가장 강한 기초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함께 극복한 모든 도전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더욱 소중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진실과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말이에요. 성대한 개통 하루 전 저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타오르는 사막에서 몇 달간의 힘든 작업 후 네온 라인이 첫 승객들을 맞을 준비가 거의 다 되었어요. 저희의 완전 자동화된 기차가 인간 운전자 없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이것은 모든 컴퓨터 시스템, 센서, 안전 장비가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희 기차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는 수십 개의 컴퓨터 화면들에 둘러싸여 메인 통제실에 서 있었어요.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클라우스가 바로 제 옆에 서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겪을 때 그가 사용하던 그런 강렬한 집중력으로 같은 디스플레이들을 응시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익숙해진 자동화 음성이 최종 시스템 점검이라고 발표했어요. 모든 승객들은 플랫폼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저희가 노력한 모든 것이 다음 몇 분으로 귀결되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제 조작 패널에서 경고등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빨간 경보가 3개의 다른 화면에 동시에 나타났어요. 제 배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클라우스라고 걱정으로 경직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제 한국 AI는 실시간 조건들, 바람, 압력, 온도 변화, 선로의 미세한 진동들에 기반해서 기차의 속도를 조정하고 싶어 했어요. 클라우스가 자신의 핸드북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며 국제안전표준은 가변 속도 조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당신의 AI가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규정은 기차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 화면들을 가로질러 흐르는 데이터를 봤어요. 저희 통제실 박작은 창문들을 통해 제 마음을 더욱 가라앉게 만드는 무언가를 볼 수 있었어요. 지평선에서 모래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막을 가로질러 저희 쪽으로 돌진하는 갈색과 금색의 벽이었어요. 모래폭풍은 저희가 계획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지만 테스트 날에는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때는 아니었어요. 기차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클라우스가 창문을 통해 다가오는 폭풍을 연구했어요. 화면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저희는 너무 멀리 왔고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희 두 접근법을 모두 존중하는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표준을 바꾸는 대신 여전히 똑똑한 조정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만족시키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클라우스가 관심을 보였어요. 제 AI가 아주 작은 속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정확히 시속 80km 대신 시속 79에서 81km 사이에 머무는 것처럼 말이에요. 클라우스가 자신의 규정을 빠르게 확인했어요. 당신의 AI가 그렇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것은 매우 작은 공간 안에서 춤추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았어요. 엄격한 경계 안에 머물면서도 유연하고 반응적이도록 말이에요. 테스트 기차가 지상에서 폭풍이 치고 있을 때 터널 시스템에 진입했어요. 모래가 작은 총알처럼 저희 창문들을 때렸고 바람이 저희 건물들 주위에서 울부짖었어요. 통제실의 모든 사람이 메인 화면에서 기차의 진행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어요. AI는 매초 수백 개의 미세 조정을 하고 있었고 바람, 압력, 통풍구의 모래 축적 폭풍으로 인한 전기적 변동에 반응하고 있었지만 항상 클라우스의 엄격한 안전 한계 안에 머물렀어요. 유키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앙투안이 방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함성을 질렀어요. 클라우스와 저는 잠시 서로를 봤다가 큰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어요. 한국의 혁신과 독일의 정밀함을 결합했다고 했어요. 이 기차 노선은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고 저희 국제팀을 둘러보며 감정이 북받쳐 올라 대답했어요. 유키가 눈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앙투안이 커피컵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한국의 속도, 독일의 표준, 일본의 조정, 영국의 정밀함, 그리고 프랑스의 스타일로 건설되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막 위로 해가 떠오를 때 저는 플랫폼에 서서 첫 승객들이 네온 라인에 탑승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지상에서는 사막이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똑같아 보였지만 모래 아래에서는 놀라운 무언가가 만들어졌어요. 제 팀의 속도와 적응성에 대한 집중은 그의 안전성과 정밀함에 대한 강조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리고 자동화된 기차가 첫 번째 행복한 승객들을 사막 터널들을 통해 운반하면서 클라우스와 저는 통제실에서 함께 서서 이미 다음 프로젝트를 함께 계획하고 있었어요. 네온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단지 공학적 성취로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광대한 사막 한가운데서 지속적인 우정과 협력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렸어요.